서태지가 이 행동을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뮤지션은 자신이 만들거나 부른 노래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음반이 100만 장이 팔리든 200만 장이 팔리든 그 돈은 뮤지션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단적인 예로 가왕 조용필은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10년의 시간 동안 발매한 1집부터 10집까지의 음원 수익에 대한 인세는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4년이 되어서야 본인이 작곡한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여행을 떠나요 등 무려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을 수 있었죠.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당시 가수들은 방송 출연료나 공연 또는 밤무대 행사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음반만 발표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돈은 하나도 벌지 못하는 구조였죠. 그나마 가수들은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작곡 작사가들은 작곡비 작사비로 한 번 받는 아주 조금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똑똑하고 말 잘하기로 유명한 신해철조차 음반이 많이 팔린 것 같은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가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말에 아무런 말도 못했을 정도로 그 시대의 음반 산업에서 뮤지션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노예 수준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1살의 신인 가수 서태지가 이 음반 산업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왕 조용필도 마왕 신해철도 해내지 못한 일을 말이죠. 서태지는 1집 앨범이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수입 대부분을 기획사에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 불공평한 계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2집부터는 직접 소속사를 설립해 음악 외적인 모든 일까지 전부 스스로 처리해버린 것이었죠.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져야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는 회사를 직접 차려 음반을 발매한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음반 산업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한 것이었기에 음반 제작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거대 유착 관계가 있던 방송가와 언론에게도 제대로 찍힌 일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 성공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느닷없이 시작된 서태지 죽이기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집 앨범을 대성공시키며 거대 자본의 벽과 업계의 관행을 타파해냈습니다. 음악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뮤지션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데뷔한 지 이제 1년이 간 넘은 22살의 젊은 가수가 보여준 것이었죠. 서태지의 이런 행보는 이후 많은 뮤지션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낸 셈이었습니다. 즉 서태지가 가요계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K-팝의 모태가 된 음악적 성과도 시대를 뒤흔들었던 문화대통령으로서의 상징성도 아닌 뮤지션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거대 음반 산업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혼자서 깨부순 점이라 할 수 있었죠. 이외에도 서태지는 기득권에 낡고 골마버린 다른 시스템들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이야 앨범 활동이 끝나면 자연스레 휴식기를 가지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감히 PD의 명을 거슬러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영원히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때문에 신곡 발표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이 시대의 법칙 아닌 법칙이었습니다. 충격! 그랬기에 지금껏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신드롬의 주인공 서태지는 당연히 방송 섭외 대상 1순위였고 난 알아요에 이어 환상 속의 그대까지 몇 달이나 부르고 부른 뒤에도 방송 출연 요청은 끊이지 않았죠.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콘서트를 위한 연습 시간과 다음 앨범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태지는 1집 활동을 종료하고 휴식기를 가진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방송가에서 보기에는 갑자기 서태지가 활동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가수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또한 대중들조차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어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을 정도로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서태지 잠정 은퇴라는 기사가 쏟아질 지경이었죠. 그래서 이 집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은 아무튼 이 때문에 서태지는 제대로 찍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음반 수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한 번 더 찍히면서 전방위적인 서태지 죽기가 시작되었죠. 활동 중단을 한 이유가 서태지가 임신을 해서이고 사실 그는 남자가 아니라 남장을 한 여자였다 같은 황당한 이야기부터 내가 임신을 했대요.
2집 컴백 전에는 레게 파마머리를 이유로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으며 더 나아가 공연 규제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이 문제는 국회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로 일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3집 활동 때는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들으면 피가 모자라라는 악마의 절규가 들린다는 사탄설에 서태지가 사탄이란다, 사탄. 어머야, 진짜가? 세상에. 심지어는 원색적인 비판 중심의 특집 다큐까지 만들어졌죠. 그럼에도 그는 1집에 이어 2집, 3집까지 휴식기를 가지는 등 같은 행보를 이어나가며 방송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가수들도 그와 같은 방식의 활동을 하며 방송가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다만 이로 인해 서태지는 다른 가수들보다 더 자유를 얻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공연윤리위원회는 사전 심의 제도를 통해 그의 4집 앨범에 수록된 시대유감의 가사 수정을 요구하며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가사가 시대를 비판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서태지는 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문제가 된 가사는 3줄이었습니다. 나이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들고 거리를 헤매 다니네.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네. 이에 서태지는 아예 시대유감을 연주곡으로 바꾸며 가사를 다 빼고 발매를 해버렸죠. 그러자 공연윤리위원회는 컴백홈, 필승 등 다른 노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며 4집 앨범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팬들이 나서 사전 심의를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정태춘 등 선배 가수들이 긴 시간 동안 싸워오고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여기에 마침 서태지 팬덤의 힘이 더해져 사회 전반에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사전 심의 제도는 폐지될 수 있었죠. 이외에도 서태지는 오로지 생방송으로만 진행되던 음악방송에 사전 녹화를 처음 도입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유난스럽다는 식의 부정적 시선이 더 많았지만 덕분에 이후 많은 후배 가수들이 사전 녹화를 통해 생방송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높은 퀄리티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등 사전 녹화는 어느 순간부터 음악방송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패러디 가수 이재수 사건으로 발단된 음악 저작권 협회 탈퇴와 그들과 무려 12년 동안 이어온 법적 공방에서의 승리는 좋은 선례가 되어 많은 뮤지션들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죠. 서태지는 분명 한국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대단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요계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버린 음악적 성과보다도 문화 대통령이라는 시대의 상징성보다도 그로 인해 낡고 부조리한 시스템과 업계의 관행들이 모조리 바뀌기 시작한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조만간 서태지의 음악 인생 이야기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